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직전에 우리 이준석 대표와 만난 적이 있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어요. 전혀 아닙니다. 직전에 만난 적 없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럼 혹시 그러면 직전 아니라 좀 더 전에는? 그런 거는 그렇게 이제 가면은 시점을 이제 특정해야 되는데 네. 뭐 제가 대통령이랑 뭐 접견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합니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논란이 됐을 때 계속 그 태도를 일관하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 계속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뭐 윤리 관련 얘기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오해될 만한 어떤 상황도 없었다. 그런 상황이. 그럼 질문을 좀 돌려볼게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뭐 당무는 관여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준은 계속 지켜지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십니까? 당무에 관여 안 하시죠.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언론 보도를 기초로 지금 질문 드리는 건데 네. 이른바 윤핵관들의 대표님 공격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윤심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당무에 관여를 하지 않으면 윤핵관들의 이준석 대표 공격도 별개라고 봐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이제 사실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예, 드러난 것만 보기에는 전혀 그런 징후가 없다.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한 징후가 없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근데 그러면은 이 사실 뭐 다선 의원들도 있고 한데 소위 윤핵관이라 불리는 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렸는데 네. 왜인지. 알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네. 선제적 당권투쟁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죠. 왜 그럼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선제적 당권투쟁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저는 해석할 수 없고 제가 보통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지적을 하면 제가 반격만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해당 인터뷰에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은 그러면 그때 누군지 제가 끝까지 확인 안 해주는 간장 발언이라든지 네. 이런 것은 선제적인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방어적 성격의 선제 타격 정도다. 일각에서는 무엇인가 뭐 염두에 두고 뭔가 목표가 있기 이전에 네. 이준석 스타일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주어가 누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윤핵관들. 예, 그게 불편하면은 나중에 그것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이기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제 어쨌든 발언 스타일이라든지 당 운영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변한 게 없고요. 네, 그리고 전당대회 때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는 됐습니다. 전당대회 하기 전에 제가 전당대회 선거 기간 때부터 저는 당선되면은 당의 시험 볼 거고 능력주의가 깃들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연공 서열이 아니라 실력 위주로 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예. 그게 불편하면 그거에 반대되는 지향점을 걸고 전당대회에서 이겨야지요. 실제로 저와 반대되는 지향점을 걸고 그때 나온 전당대회 후보들이 저에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당의 노선투쟁이라는 것인데 아니 선거 과정 중에서는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이런 리더십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율배반적이죠. 또 한쪽에서의 분석이 또 이제 언론 보도를 기초로 드리는 질문인데 한 분석에서는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지방선거 끝나고 혁신위를 띄우고 그러면서 혁신위를 통해서 공천 규칙을 손보려고 하면서부터 이준석 공격이 시작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위에 대한 반발은 저도 의아한 것이 혁신위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 처음에 사조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준석 사람이 뭐 5명이다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바로 정정하고 사과하고 지금 와서는 혁신위에 이준석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조직 논란도 그냥 괜히 만들었던 거고요. 공격하기 위해서. 그럼 혁신위에서 아까 말했던 공천개혁안이라는 걸 다룬다고 했을 때 공천개혁안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논의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내용도 없는데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거는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냐. 네, 뭐 사실 공천 혁신안 개혁안이라는 건 결국 최고위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 불합리한 안이 나오면은 통과도 안 됩니다. 혁신위가 무슨 의결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거 보고 물건 보고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것인데 물건 보기도 전에 혁신한다 그러네. 불안해. 내가 막아야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면은 국민들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혁신한다는 싫어하지? 이렇게밖에 이미지 안 생길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배현진 최고가 어제 그러니까 그 최고위 회의 보이콧을 선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나오기 싫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이준석 대표를 비토하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는 그런 거 아닌가요? 뭐 할 수 있죠, 뭐. 왜 그러니까 사이가 그렇게 안 좋으십니까?
뭐 저는 사이 안 좋을 거 딱히 없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얘기했듯이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근에 아까 말했던 그 사조직 비판을 네, 필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이 이제 혁신위는 사조직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좀 그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좀 민망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배현진 최고가 혹시 뭔가 좀 기류나 이런 걸 지금 잘못 읽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우선 본인의 사조직 발언에 대해 가지고 네. 우선 국민들에게 좀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혁신위가 사조직이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혁신위가 돌아가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한 발언 정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최고위 보이콧 선언했던 이유는 네. 지금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윤리위가 열리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이건 그러니까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해명은 제가 누차했고요. 언론이나 이런 곳에. 그러면 저는 늘상 본인이 그걸 찾아보지 않았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계속 제가 가는 모든 자리에서 그 얘기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런 해명이나 이런 것들도 윤리위에다 다 할 것인데 뭐 최고위에 그럼 모두 발언으로 하라는 것인지 예, 저는 뭐 본인이 바라는 방식이나 본인이 바라는 시점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해명을 안 했다고 보는 것도 좀 의아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세간의 초미의 관심은 내일 모레로 예정된 윤리위원회 결정 아니겠습니까? 혹시 출석 통보 받으셨습니까? 받았죠. 저는 지난번에 6월 22일에 이미 출석 통보 받았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이미 그 전부터 저는 공개로 해도 괜찮다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저는 그 부분은 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일 모레 출석을 하실 계획이고 예. 그러면 내일 모레 어떻게든지 간에 뭔가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빠르게 결론이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르게. 예, 저는 이거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사실 윤리위가 이걸 게시한 시점도 저는 뭐 좀 의아했지만은 이게 지금 4월 20 며칠 날 게시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길어지면은 이거는 그냥 전국의 소용돌이 이런 게 아니라 전국이 전부 다 그냥 여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징계 수위가 뭐가 되든지 간에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십니까? 저는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이 어떤 징계를 하려면 그에 대한 근거라든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설명을 당연히 들어보고 그것이 납득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하겠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징계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순간에 당 대표직에서 내려오라는 아마 요구가 빗발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도 뭐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이제 이거는 하나의 그러니까 윤리위에서의 선례가 됩니다. 그럼 이 선례를 준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저한테 만약 어떤 징계를 내린다고 했을 때 지금 저한테 주어진 게 품위유지 위반이거든요. 그럼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건 되게 넓게 해석 가능합니다. 그럼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것이 당에 손실을 끼쳤다는 걸 증명하려면은 지표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표들이 그럼 뭐냐? 그리고 그게 만약 받아들여졌을 때 제가 나중에 이런 문제에서 형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럼 형사적인 문제가 없어도 품위유지 문제로 결국에는 이런 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정치하는 분들은 이럴 겁니다.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상대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선 걸어요. 건 다음에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 이미지를 하락시킨 다음에 그걸 거꾸로 명분 삼아가지고 그러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쉽게 하면 지금 대표님의 진단은 윤리위의 어떤 징계 시도 자체는 흔들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윤리위의 시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윤리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보시면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간 것도 무슨 제가 사적인 일정을 간 것처럼 공격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윤리위와 관계없이 어쨌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대놓고 윤리위 뒤에 윤핵관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뒤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윤리위가 이러고 있는 김에 우리가 하자라고 누가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연관관계는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죠.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 이양희 위원장 있잖아요. 그 윤리위원장 같이 비대위 활동을 했고 또 그 윤리위원장을 임명한 분이 이준석 대표시잖아요. 그런데 이양희 위원장이 왜 이럴까를 가지고 이제 여러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뭔가 좀 관계가 틀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뭐 물음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양희 위원장이 심증을 굳힌 거 아니냐라는 또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윤리위에서 저에 대한 징계 절차 게시한 뒤에 이양희 위원장을 포함한 어떤 윤리위원에게도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언론인들의 접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윤리위원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만? 한두 명 정도가 계속, 그러니까 보면은 기사가
익명의 윤리위원이 인터뷰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언론인들한테 대충 물어보니까 한두 명이 다 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두 명의 윤리위원은 윤핵관하고 친한 분인가요? 저는 뭐 윤리위원들이 사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이 문제 때문에 지지층이 좀 갈리고 있다, 균열되고 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던데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젊은 층이 지금 좀 빠지고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윤핵관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차에 걸쳐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지지층도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학습?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한번 예전에 대선 후보 결정된 직후에 그때 뭐 젊은 지지층이 뭐 이탈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당시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탈당한 사람 뭐 몇 명 되지 않는 이런 것들 맞아요. 예. 저희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 했었어요. 그랬더니만 열받아서 막 다 탈당하고 막 이렇게 엄청 탈당하고 이런 일도 발생하고 근데 이번에는 젊은 지지층이 누차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일이 발생해도 당을 지켜야 된다. 당을 지켜가지고 대신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그 대표님이 대표직을 유지할 때 얘기 아닙니까? 유지하는 것과 아닌 것과 상관없이요. 대표님 거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당에 이제 이런 겁니다. 당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어느 정도 주인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주인의식이 생긴 세대가 결국에는 앞으로의 당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변호인이 강용석 변호사와 같은 팀이다. 이런 식으로 그 진단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제가 말 안 못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하는 방송에 많이 출연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이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측에서 소위 말하는 이 바른정당계를 공격하는 역할을 주로 했던 분이고 그분하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이 기억납니다. 그래요? 네, 그 두 분이 굉장히 그때 바른미래당 때 그 두 분 이름 검색해 보시면은 굉장히 격한 발언들 많이 하셨던 것들이 기억나는데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절부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맞은편에서 이준석 대표를 계속 공격을 해온 분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저는 하태경 의원님은 그걸 언급했지만 저는 그런 거 언급도 안 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그 징계 시도에 대해서 새싹을 밟으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성숙하지 못한 면을 자주 보여주는 것이 결점이다 이렇게 평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이랑 저랑 계속 소통하고요. 네. 근데 저는 이건 단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하는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 해가지고 그게 욱해서 하는 행동들은 아닙니다. 욱해서 하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젊은 세대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 틀에 맞춰서 끼워 생각하시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다 고민하고 하는 움직임들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가장 큰 요인을 꼽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크고요. 거기에는 외생적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의 탓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도 외생적 변수가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처하는 여당과 정부의 어떤 자세라든지 아니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아젠다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요. 농사 안 되면 왕이 이제 선동당 가서 이렇게 소도 끌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다고 농사가 정적으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럼 여당으로서 원구성 협상 중 양보 좀 해서 빨리 국회 가동시키면 안 됩니까? 여당으로서 좀 그래야 되는 책무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안 물어봐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예 이거는 저는 원내 정책은 다 일임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